첫 번째 단서, 장미가 씨에 찔린 손가락이 모든 것을 바꾸다. 최 회장의 마음에 낯선 가정부가 일으킨 잦은 파문은 시간이 흐르며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가 잊고 있던 자장가가 떠오른 그날 이후 3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윤지원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이 저택의 일부였던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전에 그 누구도 3일을 버티지 못했던 살얼음판 같은 규칙들을 그녀는 3주 동안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지켜냈다. 아니, 지켜내는 것을 넘어섰다. 밤 11시,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에 파묻혀 있던 최태원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반복된 고독한 밤이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윤지원이 57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취침 전 차를 준비했습니다. 카모마일입니다. 최태원은 놀라움에 무심코 그녀를 쳐다봤다. 그는 차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수면 습관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김 비서에게조차 상세히 말한 적 없는 그만의 영역이었다. 내가 차를 달라고 했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윤지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다만 이전 기록들을 살펴보니 매일 밤 이 시간이면 차를 드시는 것 같아 준비해 드렸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기록. 그 한 단어가 최태원의 머리를 쳤다. 역대 가정부들에게 인계되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적 없는 그저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습관이 적힌 그 기록들. 그 누구도 그 기록에서 이런 세심함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지시받은 일만 기계처럼 처리하기 바빴다. 태원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의 변화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미미했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시간, 신문을 읽던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윤지원을 향해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아직 버티고 있군요. 그것은 칭찬도 비아냥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놀라움의 표현이었다. 4개월의 기록을 깨기는커녕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갔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윤지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대답에는 어떤 아첨이나 과장도 없었다. 담백한 사실이었다. 태원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 새로운 가정부는 어쩌면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위험하면서도 기분 좋은 예감이 그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던 어느 오후였다. 최태원은 2층 서재 창가에서 무심코 테라스의 장미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윤지원이 하얀 장미 덤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가 물을 따르는 방식, 식물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에서 그는 또다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잊혀진 풍경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지원이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장미가 씨의 손을 찔린 것이다. 그녀는 아픔을 참으려는 듯 왼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최태원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향했다. 수십 년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그가 한낱 가정부의 잦은 상처에 이토록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괜찮은가? 걱정이 묻어나는 자신의 목소리에 태원은 스스로 놀랐다. 정원에 다다른 그의 눈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작은 긁힘일 뿐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태원의 심각한 표정에 말끝을 흐렸다. 어디 좀 봅시다.
태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왼손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시에 찔린 작은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왼손 약지.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그 손가락은 첫 번째 마디 아래로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손가락 끝부분이 없었다. 둥글고 매끄러워야 할 손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의 흔적이었다. 끔찍한 사고가 남긴 영원한 표식. 이 손가락은? 태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렸다. 3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연못가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던 5살배기 딸, 지원.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과 물에 빠지는 소리. 차가운 물속에서 건져 올린 작고 하얀 몸, 그리고 병원에서 연못가의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 뼈가 으스러졌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설명.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기이한 형태로 굳어버렸던 바로 그 왼손 약직, 어릴 때 사고로 다쳤어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그녀는 태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득한 과거의 심연을 헤매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겨우 끌어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했다. 괜찮아. 그냥 옛 생각이 났을 뿐이야.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황급히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혼란 그 자체였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재로 돌아온 최태원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책잔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짙은 갈색의 가죽 앨범을 꺼내 들었다. 33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그가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앨범을 펼쳤다. 빛바랜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5살의 어린 지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직후 병원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왼손 약지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태원은 사진과 방금 전 정원에서 본 지원의 손가락을 번갈아 떠올렸다. 형태, 각도, 상처의 위치에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그는 앨범 위로 쓰러지듯 상체를 숙였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 줄기 희미한 가능성이 33년간 그를 짓눌러온 절망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정말 가능할까? 사진 속 딸의 모습과 현재 저택에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태원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한 듯 비서실장을 불렀다. 비밀 조사와 운명의 오르골, 기억의 조각들이 깨어나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태원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3년간 닫혀있던 희망이라는 문이 아주 조금 끼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충직한 김도진 비서실장을 서재로 불렀다. 평소와 다른 회장의 긴장된 분위기에 김 비서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최태원은 잠시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다가 나직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비서, 사람을 하나 알아봐 줘야겠네. 아주 비밀리에. 김도진은 수십 년간 그를 보조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회장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누구입니까? 회장님. 윤지원. 현재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일세. 윤지원 씨 말입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문제는 없어. 태원은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네. 그녀의 모든 과거를 조사해주게. 출생, 가족 관계, 성장 과정. 특히 5살 무렵에 겪었다는 사고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봐야 하네.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 관련된 병원 기록이나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주게.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자네만 믿고 맡기는 일이야. 김도진은 회장의 지시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평생을 짓눌러 온 고통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최태원은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윤지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었다. 그녀가 음식을 나르는 방식, 정원의 꽃에 물을 주는 손길,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의 걸음걸이.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오래전 딸의 희미한 그림자를 찾으려 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넓은 식당에는 그와 지원, 단둘뿐이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원은 일부러 더 태연하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묻는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지원 씨는 고향이 어딘가?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지원은 잠시 놀란 듯 추절을 멈췄다.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은? 딱히 없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는 서울 근교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키만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키만의 집, 그 이름이 최태원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33년 전 병원에서 딸이 사라진 직후 그 일대의 모든 보육원을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중에는 당연히 키만의 집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기록 어디에도 자신의 딸 최지원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럼 가족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나? 지원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희미한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네, 거의 없습니다. 5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그 이전의 기억을 대부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 보육원 문 앞에 데려다 주셨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모든 게 짙은 안개 속 같아요. 안개. 태원의 눈앞이 흐려졌다. 손가락의 상처,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 그리고 희망의 집.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 33년의 시간을 건너 그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무슨 말이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최태원은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저택의 가장 깊숙한 참고로 향했다. 자물쇠를 열자 퀴퀴한 먼지와 시간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낡은 가구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쪽 선반 위에서 벨벳으로 덮인 작은 상자를 찾아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위의 먼지를 닦아냈다. 딸의 5번째 생일. 그가 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온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 같이 장미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윤지원이 꽃을 돌보고 있었다. 태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원 씨. 그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이 돌아보았다. 태원은 말없이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오르골 삼자를 열었다. 띵, 동, 띵. 영롱하면서도 애틋한 멜로디가 정원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원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뒤섞였다. 이 노래? 이 멜로디는? 어디서? 정말 익숙한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냥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한음 한음, 미세한 떨림과 박자까지 정확히 그의 딸 지원이가 즐겨 부르던 방식 그대로였다.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아는 그들만의 작은 비밀과도 같은 그 흥얼거림. 태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건 지원의 자장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내 딸 지원이를 위해 직접 만든 노래야. 지원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회장님의 따님 이름도 지원. 이 노래의 이름도 지원의 자장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삼촌,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둘 사이에 성스러운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그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조카인 추준혁 부회장이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삼촌의 눈물 젖은 얼굴과 넋이 나간 가정부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눈에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번졌다. 태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준혁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나중에 사무실로 가져오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삼촌, 이 계약은 나중에 보자고 했네. 태원은 단호하게 준혁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중대함이 담겨 있었다. 지원 씨, 잠시 후 내 서재로 와주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 준혁은 불만과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서야만 했다. 정원에는 다시 둘만 남았다. 하지만 방금 전의 애틋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운명의 무게가 실린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지원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야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33년의 기다림 끝 눈물의 재회. 오르골 소리가 멎은 정원. 지원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고 폐원의 눈에는 33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폐원의 부름을 받은 김도진 비서가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윤지원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태원은 말없이 손짓으로 그를 소파에 앉혔다. 김도진은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며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가 읊은 단어 하나하나는 태원의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윤지원 씨는 말씀하신 대로 33년 전 당시 나이 5살로 추정되는 상태로 한강공원 벤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고 장기간의 기억 상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었다. 김도진은 계속했다. 당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윤지원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아이가 품에 꼭 안고 있었다는 유일한 소지품입니다. 김도진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털이 닳고 한쪽 눈이 떨어진 낡은 토끼 인형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귀투미에는 서툰 바느질로 세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하루. 순간 태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루. 그의 딸 지원이가 매일 밤 끌어안고 자던, 밥을 먹을 때도 옆자리에 앉혀두던,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인형의 이름이었다. 그는 딸이 실종된 후 그 인형이라도 찾기 위해 병원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 인형이 33년의 세월을 넘어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김 비서, 당장 DNA 검사를 준비해주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심하게 잠겨 있었다. 김도진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 지원 씨의 방에서 머리카락 몇 호를 확보하여 가장 빠른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한편 자신의 방에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지원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노래를 들은 이후로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강제로 열리려는 듯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파편화된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던 아주 넓은 정원의 모습. 자신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크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 그리고 연못가에서 발을 헛디뎌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던 순간의 공포. 이건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 장면들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 씨, 회장님께서 지금 서재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김도진 비서의 모습이 보였다. 서재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다. 앉게, 지원 씨. 태원의 목소리는 그녀가 지금껏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웠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깊은 슬픔과 애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네. 혹시 꿈에서라도 아주 큰 저택에 살았던 기억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넓은 연못이 있는 정원. 그리고 매일 밤 똑같은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말일세. 지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꿈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꿈인지 아니면 제 상상인지 잃어버린 기억인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태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방금 전 김도진이 가져온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특급 우편으로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서류를 꺼내 지원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일세.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지원의 심장을 울렸다. 너는 내 딸이다, 지원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혹은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소리였을까?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태원은 눈물을 흘리며 33년 전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3년 전, 내 딸 최지원은 정원의 연못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나흘 뒤 병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지. 그의 목소리는 통안의 슬픔으로 떨렸다. 수십 년간 너를 찾았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경찰은 병원 직원의 소행을 의심했지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지. 그렇게 33년이 흘렀다. 태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을 헤집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꿈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아버지의 얼굴 위로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최태원의 얼굴이 겹쳐졌다. 연못가의 공포, 자장가의 멜로디, 손가락의 상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아주 낯설지만 동시에 가장 익숙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아, 버지. 그 한마디에 최태원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걸음에 그녀에게 다가가 부서질세라 그녀의 여윈 몸을 품에 끌어안았다. 33년의 기다림. 33년의 그리움. 33년의 지옥 같던 시간이 이 한순간의 포옹으로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찾았다. 내 딸. 내 딸 지원아. 드디어 아버지가 너를 찾았구나. 지원은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33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감과 기쁨의 울음이었다. 하지만 그 감격의 순간 서재의 두꺼운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최준혁이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아버지, 내 딸이라는 단어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상속의 꿈, 태원그룹의 후계자라는 그의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일세. 지금 당장 법률 고문에게 연락하게. 최지원이. 만약 최지원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봐. 아버지와 딸의 33년 만의 재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그들의 등 뒤로 상속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남겨진 그림자. 33년 만의 재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아버지와 딸 앞에는 이제 그룹의 미래와 가족 내부의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원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태원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힘과 온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모습으로 낯설지만 당당한 표정의 지원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태원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굳건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여러분께 33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 그리고 태원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최지원을 소개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그 순간 최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삼촌.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이 정말 사촌 누나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태원은 싸늘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DNA 검사 결과가 99.9% 일치하고 내가 기억하는 내 딸의 모든 흔적이 저 아이에게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그는 지원의 손가락 상처를 암시하며 말했고 준혁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고용한 조사원으로부터 아이를 데려갔던 간호사가 죽기 전 모든 사실을 고백한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는 최종 보고가 들어오면서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날 저녁 준혁은 태원과 지원 앞에 섰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지원 누나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누나를 도와 그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미소가 얼마나 진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몇 달 후 태원그룹의 로비에는 최태원 회장과 그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지원의 대형 초상화가 걸렸다.
언론은 연일 33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지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을 돕는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창립식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겪었던 33년의 어둠 속에서 다른 아이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한강공원 벤치에 태원과 지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33년 전 어린 지원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태원은 지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온 거야, 내 딸.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찾은 평온함이 가득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도시의 불빛은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등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최준혁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이 아닌 복잡하고 읽을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잠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길, 그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했다. 태원과 지원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33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결코 서로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